자, 지금부터 칸트가 도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칸트는 도덕과 행복이라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행복을 도덕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보았어요. 자, 칸트한테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동은 뭐였습니까? 도덕적 선의지, 양심,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그것이 동기가 된 행동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죠. 그런데 행복을 도덕의 목적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므로 행복을 우리는 도덕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불분명한 개념이다 라고 보고 도덕은 다른 무언가, 어떠한 목적, 경향성, 행위의 결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 자신의 행복만을 증진하는 건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일 수가 없다라고 보았어요. 자, 그리고 칸트 사상의 의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칸트는 인간다움의 요소를 도덕으로 보았죠. 그리고 자연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따를 때 인간은 인간답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 그리고 보편주의,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했다. 그들의 인간적인 존엄성, 그러니까 인격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에서 도덕의 기초를 다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칸트 사상이 가진 한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칸트 사상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마지막 아래에 예시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설명해 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칸트가 추구했던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형식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준칙을 매 상황마다 직접 대입해서 이것이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인간 존엄성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을 존엄하는 준칙인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러한 형식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서로 부딪힐 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 칸트주의자인 로스가 좀 해결하고자 이제 자신만의 사상을 조금 들고 오게 됩니다. 요거는 공리주의 끝나고 나서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원문을 읽어봅시다. 지금부터 원문 읽을 건데 먼저 선생님 영상 멈춰놓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본 다음에 들으면 더 좋다라는 걸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문은 이제 칸트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의 서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게 칸트의 묘비에도 새겨질 만큼 중요한 키가 되겠네요. 자, 볼게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내 위에서 항상 제자리에서 반짝이는 별, 뭐가 있을까? 북극성이겠죠. 칸트는 북극성처럼 항상 제자리에서 빛을 내고, 우리에게 북극성은 사막에서 길을 알려주는 방향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나를 항상 지켜주는 그런 마음속의 도덕 법칙인데 이처럼 그러니까 북극성처럼 언제 어디서든 예외 없이 적용되는 도덕 법칙에 대해 고민했다. 인간들의 도덕적인 방향,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찾고 싶었다. 라는 칸트의 생각이 들어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 이 제시문은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복습이에요.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 어떠한 행위가 옳다 그르다 라고 결정하는 건 행위의 결과가 아니죠. 행위의 동기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칸트를 동기주의자라고도 평가하기도 해요. 칸트한테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행위의 결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인 나의 의지,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했다. 그 중에서도 선의지를 특히나 강조했다라는 걸 다시 복습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도덕 법칙은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 법칙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다 라는 부분은 교육과정 범위 바뀜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는 누구입니까? 인간이죠. 인간에게는 이러한 도덕 법칙이 의무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무의 법칙이다. 왜 네모가 의무의 법칙이다 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미 앞에서 한번 했어요. 자, 인간은 이중적 존재이죠. 그래서 이성과 자연적 경향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욕, 그러니까 자연적 경향성이 의욕하는 바와 도덕 법칙이 늘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칸트는 우리에게 경향성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명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나에게 의무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자 여기에서 외경이라는 건 두려워하지만 함께 두려워하는 동시에 공경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의무에 대한 존경심,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인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도덕 법칙과 관련해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 법칙은 우리 안에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자유의 법칙이다. 이라고도 도덕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내용을 전부 이해했다라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도덕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자유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안에 실천 이성.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이성적 존재자겠죠. 이성적 존재자 안에 우리는 실천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실천 이성 설명했습니다.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했대. 아까 칸트한테 자율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자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덕 법칙은 우리 이성적 존재자가 실천 이성을 통해 수립한 자유의 법칙이다 라고도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 법칙은 동물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라는 특징도 자연스럽게 도출되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원문을 봅시다. 자,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자,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언명령의 첫 번째 형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편화 가능성입니다. 너의 개인적인 행위 원리가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라는 부분은 너의 개인적 행위 원리가 모든 사람의 행위 원리로 작용해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자, 만약 내가 돈이 없는 공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돈을 빌리면서 갚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비록 돈을 갚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해도 말이다 라는 나의 개인적인 행위 준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걸 보편적 법칙으로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나의 개인적인 행위 원리가 보편적 법칙이 되어 모두가 그렇게 행위한다면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나는 나의 개인적인 행위 준칙이 결코 보편적 자연법칙으로 타당할 수 없고 자기 자신과 합치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필연적으로 자기 모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이 없어. 그리고 돈을 빌리면서 갚겠다고 약속을 해. 하지만 나는 갚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모든 사람이 행하게 된다면 어떤 사회가 일어날까? 결국에는 그 결과가 돌고 돌아서 나는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처지에 처하겠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준칙은 결코 보편적 자연법칙으로 타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문제. 모든 준칙은 보편화 가능한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O일까 X일까? X겠죠?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그리고 모든 이성적 존재 일반은 목적 자체로서 존재하며 단지 이런저런 의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뭘까? 정언명령의 두 번째 형식인 인간 존엄성이라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나를 향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든 간에 항상 동시에 그러니까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목적으로서 간주되어야 된다라는 인간 존엄성과 관련한 칸트의 원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이들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도덕과 행복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순수한 실천 이성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도덕적 의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단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시 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해. 단 도덕적 의무의 이행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죠. 도덕적 의무의 이행은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선의지, 양심,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잖아. 그지?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를 이행할 때는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제시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과제가 여러분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한 문제
풀이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칸트 영상은 조금 빡빡하게 1시간 전부 다 올려봤어요. 여러분이 2번, 3번, 4번, 5번 반복해서 꼭 학습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생활과 윤리를 넘어가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칸트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 시간에 조금 칸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밑바탕이 된다면 뭐 기말고사 때도 좋을 거고 당연히 생활과 윤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놓쳐서는 안 될 학자 중 한 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